자, 그래서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미국처럼 퇴직연금만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억 원 정도 모으는 거는 좀 벅차기 때문에 국민연금 1층, 그다음에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3층 연금으로 100만 달러 정도를 마련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국민연금인데 지금 국민연금을요.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보니까 국민연금을 한 달에요. 매월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약 13% 정도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요.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 원 정도씩 받는 분이 13% 정도예요.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은 우선 100만 원만 세상 떠날 때까지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 매달 100만 원 받는 거가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서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거든요. 그거를 92세, 최빈 사망 연령이 92세라고 그랬죠. 92세까지 65세부터 92세까지 매월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는다면 그거의 현재 가치가 얼마 될까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형 금리를 2%로 가정하고 연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2%로 가정하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는 92세까지 받는 그 사람의 그 연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3억 3,600만 원이래요. 그리고요. 퇴직연금을 예를 들어서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이 대개 1개월씩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내주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이 됩니다. 1년에 500만 원씩 30년 동안 연 7% 정도 수익률로 운용하면은 4억 7,200만 원 정도 돼요. 왜 연 7% 수익률로 운용한다고 가정했는가? 이웃나라 일본이요. 거기도 우리가 못지않게 이 연금자산 운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후진국에 속하거든요. 근데 요 몇 년 동안 일본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퇴직연금 자산 운용 수익률이 가입해서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이 7%래요. 그 말은요. 일본 같은 나라도 저렇게 노력을 해서 그만큼 됐으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뭐 10% 이 정도는 어렵더라도 7% 정도 수익률을 올리는 거는요. 노력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로 가정했더니 매년 말에 500만 원씩 30년 동안을 연 7% 수익률로 운용하게 되면은 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요. 개인연금을 매년 말에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매년 말에 600만 원. 그거를 30년 가입하는데 마찬가지로 연 7% 수익률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5억 6,600만 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요. 약 14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좀 돈을 아껴서 이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 삼층연금으로 잘 운용을 한다면은요. 연금 100만 달러 삼층연금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나이별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삼층연금 가입부터 해야 된다고. 20, 30대 할 일,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할 일이 뭐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그게 노후 준비예요. 그래서 20, 30대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인적 자본 투자. 이 100세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적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적 자산이다. 오래오래 일을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돼요. 돈을 빌려서라도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자격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인으로 성공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용하는 공부를 하니까 자산관리 원칙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20대 30대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술도 끊고 그다음에 폭탄주도 줄이고 그다음에 담배도 끊고 그게 건강에 조심하면서 그렇더라도 이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 아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중대질병보험 하나 정도 들어가지고 건강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요. 본인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벌어들더라도 노후에 이 자식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40대가 되면요.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자녀들이. 그때 자녀들에게 이 자립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자녀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그 준비를 하는 게 40대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는요. 퇴직을 앞두게 되거든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렸죠. 퇴직 직전에 84%가 부동산이라고. 그 편중되는 게 문제예요. 재산이 많더라도 잘못해서 부동산이 혹시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퇴직할 무렵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로 되도록 이 집을 줄이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뭐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또 5, 60대 할 일이에요. 퇴직 직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그거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이 수입을 얻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그다음에 취미활동이든 아니면 그걸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그래서 뭔가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를 하는 게 50대, 60대 할 일이에요. 그리고 70대가 되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게 사례가 늘거든요. 그래서 혼자 남게 돼요. 특히 여성분들. 현재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들 특히 혼자 남았을 때 혼자 사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70대에 할 일입니다. 이런 준비를 연령대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연금을 가능하면 제일 그래도 우리한테 중요한 게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받는가 봤더니 지금 월 평균 수령액이 59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60만 원 매월 받는 게 60만 원 미만인 사람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리고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연금은요 나라에서 다 운영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다만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가정주부 같은 경우 이미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요. 한 달에 9만 원씩만 국민연금을 30세부터 60세까지 이미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거든요. 물가 오르면 늘어나요.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래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 의무는 없지만은 이미 가입.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요. 이미 계속 가입. 지금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언제까지냐면 60세까지거든요. 근데 내가 희망하면 65세까지 5년 정도는 더 계속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년 동안 더 부었으니까 받는 연금도 늘어나겠죠. 그게 이미 계속 가입이고요. 그다음에 크레딧 제도라고 그랬어요. 있는 게 있어요. 특별한 상황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군 복무, 출산, 그다음에 실업 이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군 복무를 끝내고 나면요. 6개월 정도를 더 가입을 한 걸로 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 크레딧 제도를 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추후 납부.
실직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육아휴직 등으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불입을 못했어요. 납부를. 그러면 나중에요. 이자를 붙여서 그 못 낸 부분을 추후에 납부하는 거. 추납 또는 추후 납부라고 하는데요. 이 추납을 통해서 가능하면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근데 그거를 바로 받지 않고 5년 정도까지 늦게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연기연금이라고 그래요. 연기연금을 받게 되면 1년에요. 1년 연기해서 받는 것만큼 7.2% 정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요. 5년 같으면요. 7.2% 곱하기 6이니까 36%가 늘어나요.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5세가 아니고 70세부터 받게 되면 136만 원씩 받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뭔가 일해서 생활비를 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일도 할 수 없고 또 아플 가능성도 많고 가능하면 노후에 더 나이 들었을 때 받겠다 해서 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 6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노력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요. 퇴직연금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퇴직연금 시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DB형 회사가 자산운용을 책임져주는 DB형에서 DC형 가입자 근로자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DC형 중심으로 작년에 벌써 바뀌었어요. DC형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DC형의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원금 보장형 상품 무서우니까 예금이라든지 그냥 책임져주는 상품에다가 연금자산을 다 운용을 해버리니까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기의 금리가 2% 되니까.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손실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의 상품을 형 상품을 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DC형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직장인들이 투자에 눈을 떠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중에 연금 다 붙고 나서 퇴직할 때 지금까지는요. 전체에서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사람은 계좌 수로 보면요. 13%밖에 안 되고 87%가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금액 비중으로 보면은요. 57%가 연금으로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이 한 5,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1,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그 연금으로 받아봤자 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억, 2억 넘어가는 분은 연금으로 나눠서 받게 되면은 우선 뭐가 좋으냐. 그 세금이 소득세가 30~40% 줄어들어요.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목돈이 1억, 2억, 3억 들어오면요. 노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식들한테 뺏길 수 있어요. 뭐 집 사는 데 넣고 소비자금화 되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이 뭐랄까 가능하면 연금 형태로 받아야 그런 걸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시금 수령 방식에서 연금 수령 방식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TDF라고 그래가지고요.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그러는데요. 전체 그 연금 자산 중에서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여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그걸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 펀드가 TDF예요. 요거를 또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국은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늘어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은 DB에서 DC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저축성 상품, 그러니까 원금 책임져 주는 상품에서 투자형 상품,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입을 다 한 뒤에 일시금으로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나눠받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주는, 나이라든지 퇴직이 얼마 남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해 주는 TDF라고 하는 상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퇴직연금은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다. 이런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 비중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DB라고 써 있죠. 이거는 회사가 책임져 주는 DB형 연금이에요. 비중이 작년에 49.7%로 50% 밑으로 내려갔어요. 대신 DC라든지 IRP 같은 투자형 연금자산 운용의 책임이 이 가입자에게 있는 투자형 그 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1980년도만 해도 DB형, 회사가 책임져 주는 DB형이 70%였고 DC형이 30%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회사가 책임져 주는 DB형이 30%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DC형, 가입자가 책임지는 DC형의 비중이 64%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미국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DC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여기 투자상품의 비중이 DC의 경우에 한 23%, IRP의 경우에 3% 정도인데 미국의 경우에는요.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에 60%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입니다. 일본도 보니까 점점점 늘어가지고 요즘은 DC형 운용자산 중 이 펀드의 비율이 일본도 벌써 63%로 늘어났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요. DC형 IRP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운용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 보시다시피 2%에서 3%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연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예요. 일본도 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7% 정도. 그만큼 일본도 많이 DC형 IRP 퇴직연금 중에 그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높여가고 그래서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미국은 못 따라가더라도 일본 정도의 수준만 따라가도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아주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금년 초에 고용노동부에서요. 작년에 우리나라 퇴직연금 백서, 운용 백서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거기에요. 비록 1년밖에 안 되지만 수익률의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보시다시피 20% 넘게 수익률 낸 사람도 있고 뭐 여기 1%도 못 낸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1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 10년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는 1%도 못 냈는데 다른 사람은 20몇 % 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요. 같이 입사해서 40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나중에 연금 받는 비율이 크기가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차이가 나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부 안 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그 회사 직원의 나의 DC 수익률의 순위를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자기 거는 자기가 아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 냈다. 그러면 딱 중간 정도 냈구나. 내가 1% 냈다. 내가 꼴찌였구나. 그러면 분발해서 다음 해에는 열심히 하라.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걸 금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다음에요.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IRP는 이게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이 IRP 도입한 사람들은 이 DC형보다도 더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낸 사람은요. 33%까지 수익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0.8%니까 1% 못 낸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1년이니까 상관없지만은 10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차이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분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투자형 상품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 금융상품 중에서 금융회사가 책임져주는 저축상품과 그다음에 예금처럼 책임져주는 저축상품과 그다음에 주식이나 펀드처럼 회사가 책임 안 져주고 내 책임인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수많은 금융상품은요,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다 알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이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이 뭐냐면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저축,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 원금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자금을 5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오더니 시집 보내려면 6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 주식에 튀겨서 시집 보내면 어때요? 돈 늘려가지고 그 말 듣고 6개월 사이에 튀기려고 넣었다가는 잘못하면 딸 시집 못 보내요. 그건 아깝더라도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에 꽉 처박아둬야 돼요. 저축상품에. 그러면 투자자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거를 투자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투자상품은 잘못하면 원금을 깨먹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2, 3개월 후에 써야 될 돈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낼 돈으로는 절대 투자상품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장을 장기간 시장에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돈. 그런 돈으로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에 운용할 때는 그런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주식 투자자가 1년에 주식을 몇 번 샀다 팔았다 하는 줄 아십니까? 68번을 샀다 팔았다 한대요. 지금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요, 보수적인 운용사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주식을 샀다 파는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샀다 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68번이거든요.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일하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회사 잘려요. 직장인들은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금융자산인가를 아셔야 돼요. 일하면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직장인들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직업에서 성공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일에서 실패하기 쉬워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 모르지만 계속 68번을 마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마칩니까? 그러면 일에서도 실패하고 투자에서도 실패하고. 이게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래서 명심할 거는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된 돈을 해라.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연금이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했죠. 20년, 30년, 40년 펀드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원칙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자금이 바로 퇴직연금 자금이에요. 근데 이 퇴직연금은 방치해 둔 채로 돈을 빌려서 샀다 팔았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게 뭐냐.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휘데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가 거의 뭐 100년 정도 아마 운용을 해온 펀드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펀드입니다. 이 마젤란 펀드를 1977년부터 90년까지 13년 동안 운영한 사람이 있어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거든요.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벌써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입에 회자되고 있어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에 누적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700%였어요. 물론 그때는 주가가 장기 상승을 한 시기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29%예요. 그러면 이때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다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동안에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의 절반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14년 동안에 2700% 오르고 연평균 수익률이 29% 됐는데 왜 절반이 손해를 보지? 보시다시피 우리가 오를 때는요. 직선으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대개 최고점 근처에서 투자를 해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 나서 2900 지수 포인트에서 3300 포인트 사이에 65%가 다 돈을 넣었대요. 제가 52년 이 업계에서 일을 해왔는데 대부분 보면요. 꼭지점 근처에서 다 사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참다 못해가지고 바닥 근처에서 팔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 예측에서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라고 하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기 예측은 노력은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린치 이 마젤란 펀드에 그 투자한 투자자들이 절반이 손해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연간 매매 회전율이 6,800%다는 거. 회전율이 뭐냐? 1년에 몇 번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야. 아까 말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보수형 운용사의 회전율이 연 30 내지 40%예요. 그러니까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간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하는 것은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했다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2번 가까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꿈에도 나타나요. 이러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회사 잘려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 이게 단타 매매로 계속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이걸 해서 일에도 실패하고 투자에도 실패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요. 투자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투자에 관한 공부라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당장 할 수 있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니까요. 누가 특히 신문기자가 자기한테 금년가을 주가 어떻게 돼요? 단기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 걸 도사인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라면서 예측에 관한 공부가 아니면 뭔 공부하란 말이야.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이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이냐 이제 식별하는 법.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런 사람을 소개받아야 돼요. 처음엔 모르니까. 소개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실력 있는 사람인가? 식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